제8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장은 노동과 자본의 이동 및 지역경제입니다. 7장까지는 우리가 국가 간의 생산 요소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재화만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무역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8장에서는 국가 간 재화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 이동, 다시 말해 생산 요소 이동이 있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는 국가 간 노동 이동, 그것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2절에서는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3절에서는 국가 경제, 다시 말해 생산 요소 이동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국가 경제하고 생산 요소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지역 경제에서 그 경제적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 간 노동이 이동할 때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8.1에서 한계 생산물 곡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올리브 한계 생산물 곡선인데요. 이 한계 생산물 곡선은 한계 생산력 체감 법칙 때문에 우하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시장에서 노동의 임금이 W1으로 주어진다면 이 기업은 고용을 한계 생산물하고 만나는 L1만큼을 고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AL1을 고용했을 때 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량은 OBAL1 다시 말해서 한계 생산물 곡선의 하부 면적이 이 총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오브 레이버라는 것은 아웃풋을 노동으로 미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계 생산물 곡선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아웃풋이 되겠죠. 그러니까 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A, L1 이 하부 이 면적이 L1을 고용했을 때 총 생산량이 되고 임금 총액은 OL1만큼 고용하고 임금이 OW1이니까 임금 총액은 이 면적이 임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에서 이 임금 총액을 뺀 나머지 부분, 이 삼각형 부분이 지대 총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8.1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 MPL은 우하향한다. 한계 생산물 곡선 MPL의 하부 면적은 총 생산량이다. 여기서 임금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토지의 보수인 지대의 총액이 된다. 만약에 노동과 토지라면 그 삼각형이 토지 보수가 될 것이고 노동과 자본이 결합됐다면 그 삼각형이 뭐 자본의 보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노동이 두 국가 간에 이동했을 때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 8.2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자국이고 여기가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해 편의를 위해서 여기가 한국,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의 총 노동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합한 것이 한국과 중국의 총 노동량이 되겠고 한국의 노동력은 L1이고 그러니까 OL1이 한국, 그 다음에 L1 O 스타가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한계 생산물 곡선은 MPL, 중국의 한계 생산물 곡선은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원점이 있으니까 MPL 스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그림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 임금이 어디서 결정이 되겠는 거는 L1이니까 한국의 임금은 B1 이게 지금 한국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임금은 어디가 되겠는 거는 MPL 스타가 여기니까
중국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서 이 C가 중국의 임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임금이 중국 임금보다 더 높은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국가 간에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은 임금이 낮으니까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노동력은 점점점 증가할 것이고, 중국은 노동력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노동 이동할 것이냐? 두 나라의 임금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노동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한국의 총 GDP는 한국의 GDP 증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L1에서 L2까지 노동이 이동했으니까 L1, L2, 그 다음에 A, B 이 네모 면적 L1, L2, A, B만큼 면적이 한국의 GDP가 증가할 것이고 중국은 GDP가 감소해야 되겠죠. 노동이 이만큼 갔으니까. 그럼 얼만큼 감소하게 되겠는 거는 중국의 GDP 감소분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은 노동이 없어졌으니까 L1, L2, A, C만큼 중국의 GDP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고 세계 전체적으로 순증가, GDP 순증가는 어떻게 되겠는 거는 GDP는 세모 C, A, B만큼 GDP, 세계 전체 GDP가 증가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임금에서 이 노동력은 L1, L2만큼의 노동력은 중국 노동력이니까 중국의 GMP 증가는 L1, L2, A, D만큼 중국의 GMP.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갈 테니까 이만큼은 중국의 GNP 증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득은 이만큼 감소했는데 GNP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것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의 GNP 증가가 되겠고 한국의 GDP는 이만큼 증가했지만 그중에서 이 하부 이 면적은 중국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중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한국으로의 GNP 증가는 이 삼각형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의 GNP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노동이 이동하니까 한국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니까 주고 나더라도 이 위에 K에 해당하는 이 면적만큼 한국의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중국은 노동자 이동으로 GDP가 감소하긴 했으나 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벌어들이니까 이 C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노동자들은 예전에 임금이 비었는데 한국 노동자들 임금이 예전에 비었는데 이제 임금이 W로 되니까 한국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고 오는 거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B에서 A로 임금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중국의 임금 수준은 C에서 A로 올라가게 되겠죠. 노동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C에서 A로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한국의 지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대, 토지 소유자들 또는 자본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노동이 왔으니까
원래 한국의 지대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의 자본가들이 또는 토지 소유자들이 얻는 소득이 됐는데 노동이 이만큼 이동하니까 복잡하니까 제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한국의 지대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나의 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차이나는 원래 여기를 생각하시면 이만큼이 지대였잖아요. 이 윗부분이 지대였는데 노동이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차이나의 지대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떨어지고 한국은 노동의 유입으로 자본가들의 보수가 증가하게 되고 중국은 노동의 유출로 자본가들의 보수는 하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낮은 중국에서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노동자가 이동한다. 노동의 이동은 양국의 임금이 같아지는 A점까지 계속된다. 한국의 노동량은 증가하고 중국의 노동량은 감소하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 효과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양국의 임금이 수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 세모에 해당되는 만큼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한국과 중국의 국민소득이 모두 증가한다. 이 세모의 윗부분은 한국이 또 아랫부분은 중국이 해서 두 나라 국민소득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넷째, 이익을 얻는 집단 그리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하락하니까 손해를 보고 중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상승해서 이득을 볼 것이고 또 한국의 토지 소유자들은 노동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보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토지 소유자들은 노동이 밖으로 유출되니까 보수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국가 간 요소 이동이 허용이 되면 양국의 요소 가격은 같아진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요소 가격이 같으므로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교 우위 무역은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을 때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 요소가 이동하게 되면 두 나라 요소 가격이 같아지니까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 우위 무역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생산 요소 이동은 재화의 이동을 대체한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두 나라가 여기는 레이버 어번던트하고 여기는 캐피탈이 어번던트한 국가면 여기는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여기는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는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생산 요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가 노동 풍부국이지만 이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가 자본 풍부국이라고 하지만 이 자본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두 나라 요소 부존도가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면 이 비교 우위에 대한 무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재화 이동하기 전에 생산 요소가 이동하면서 이 무역이 없어진다 또는 줄어든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의 의미는 뭘까 한번 살펴보시면 재화의 무역이 생산 요소 이동을 대체함을 의미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뭔가는 생산 요소 이동이 없더라도 재화가 이동을 하게 되면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요소 가격이 균등화되면서 재화의 이동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면 결국에 무역은 없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첫째,
비교의 무역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산업 내 무역은 가능하고, 특히 산업 내 무역은 어떻습니까? 두 나라 요소 부존도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비교의 무역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산업 내 무역이 계속 발생할 것 같다. 자, 또 하나는 뭔가는 아무리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으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지 또는 자연자원, 뭐 기후, 이런 어떤 부존 자원들은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 불가능한 생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때보다는 재화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왔는데요. 8일은 2019년 현황이네요. 보시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약 3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뭐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로 유입 때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떤 나라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임금을 찾아서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표는 대체적으로 합법적인 취업자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가 이런 합법 체류자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이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존재한 이유는 기업들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은 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느냐? 왜 고용하겠어요? 한국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임금이 하락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은 노동조합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대해서 거의 반발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단순 노동자들이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조금 노동의 질이 훨씬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취업 영역이 그 사람들하고 중복되지도 않고, 또 노동의 질의 차이가 커서 그 노동자들이 대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의 반발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간 이런 노동의 이동이 국가 간의 임금을 수렴하게 될까?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수렴해 간다고 했잖아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사례를 보면 1870년부터 1900년 초까지 유럽에서 미국, 남미, 호주 등 신대륙으로 대규모 노동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남미, 호주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이 언젠고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도 이 시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또는 뭐 유럽, 미국으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이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세계 전체적으로 노동의 이동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규모 노동 이동으로 신대륙의 임금 상승폭은 둔화되었고, 신대륙에는 노동력이 희소했겠죠. 근데 그 희소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았는데 둔화되었고, 유럽은 임금이 신대륙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겠죠. 근데 노동이 신대륙으로 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신대륙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동 이동으로 국가 간 임금이 수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통계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이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해외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이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관련된 것이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권과 관계없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권과 관계없는 외국의 채권 또는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수반하며 공장, 자본재, 토지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경영을 하는 거죠. 기업을. 그래서 두 가지 직접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린필드하고 브라운필드가 있습니다. 그린필드는 자회사를 자기가 직접 설립하는 것이고 브라운필드는 그 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을 이제 인수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브라운필드 FDI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은 그러면 얼만큼을 투자를 했을 때 직접 투자로 볼고 얼만큼을 포트폴리오 투자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미국 통계청은 외국인들이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매입을 하게 되면 경영권을 가진다고 보고 이를 직접 투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50% 이상 투자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해외 직접 투자인데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한 10% 정도만 투자하면 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직접 투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 간접 투자를 하는 왜 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살까? 그 이야기죠. 동기는 뭘까? 높은 수익이죠. 거기에 투자했더니 수익이 높더라. 그래서 높은 수익을 얻기에 투자를 한다. 또 하나는 위험 분산이에요. 설령 그 나라의 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을 분산하겠다. 우리나라만 투자하면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차 투자. 중국 사람은 한국에, 한국 사람은 중국에, 미국 사람은 한국에, 한국 사람은 미국에 이런 교차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더라도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외국의 증권을 구입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왜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될까? 그 동기가 뭘까? 모티베이션이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대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는 입지 문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 외국에 나가야 이점이 있다. 한국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두 번째는 내부화의 문제. 거래를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그걸 내부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입지의 문제는 자국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야. 왜? 거기에 갔더니 임금이 낮아. 그 다음에 물건을 수출하려고 했더니 관세가 너무 높아.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갔더니 시장이 커. 중국 시장, 뭐 미국 시장.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이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존자원, 뭐 인도네시아, 목재가 우리가 없어. 근데 인도네시아에 목재가 많아. 그러면은 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입지하고 관련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화의 문제는, 내부화란 시장 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물건을 뭐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외국의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여 기업 내 거래로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다 회사를 설립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뭐 내용이 있는 거죠. 외국의 다른 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것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 내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의 내부화가 있고 하나는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 기술의 내부화는 모 기업의 기술을 외국 회사에 라이센스 형태로 이전을 했더니 이것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 형태로 이전하지 않고 해외에 자회사를 자기가 직접 설립하여 직접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내부화는 자기가
모 기업이 그 기술을 중국에서 생산하면 좋을 것 같아. 임금이 싸니까. 근데 중국 기업한테 그 라이센스를 주자니 기술이 유출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중국에다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그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술의 내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품부터 원자재, 부품, 뭐 중간재, 최종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품 기업과 최종재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입하려고 했더니 여기 어떤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최종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회사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설립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과 미국의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일종의 수직적 통합이다. 이제 현대차가 베이징, 그다음 미국 알라바마에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수직적 통합의 일종이라는 거죠. 본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하고 현지에서 조립 생산해서 그 넓은 시장에 판매를 하니까 이것도 수직적 통합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해외 직접 투자 변화, 이건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85년에서 97년 기간에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6%였는데 해외 직접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무역보다는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 왔다. 1980년 이후 해외 직접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자본의 유출, 유입에 대한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그 이전에도 규제 완화 했는데 개도국도 이 자본 유출 유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해외 직접 투자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변동폭이, 그러니까 어떤 해는 크게 증가했다, 어떤 해는 뭐 적게 증가했다, 이런 변동폭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는 해외 직접 투자가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국의 경기가 나쁘면 투자할 자본 여력이 줄어서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투자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또 크게 증가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국가 그룹별 현황인데요. 지금 95년부터 2018년까지 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가 훨씬 많고 상대적으로 전환경제는 지금 사회주 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전환경제라고 합니다.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많이 가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개도국으로 가는 비중이 54%로 그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진국의 비중이 훨씬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8.2는 2000년부터 2018년 기간에 해외 직접 투자 스탁의 국가 그룹별 비중입니다. FDI 유입 스톡과 유입하는 스톡, 그 다음에 유출 스톡 모두 선진국에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 FDI를 어디서 많이 가냐? 선진국. 어디로 많이 가느냐? 선진국. 유출 유입이 다 선진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하지만 점차 선진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개도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00년, 2010년, 2018년 여기가 유입이고 여기는 유출이 되겠습니다. 보면 선진국에서 이렇게 유입도 지금 전체 100에서 된 비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유출. 특히 유입보다는 유출이
이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개도국인데 비중을 보면 유입도 20, 30, 33 증가하고 있고 유출도 9, 14, 24, 14, 24 이렇게 유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증가율은 개도국에서 훨씬 빠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은 유출의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더 많이 유출되고 있고 개도국은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에서 자본이 희소한 개도국으로 자본이 이동함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세계 전체적으로 FDI 스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입 스톡의 세계 총액을 보면 2000년에 7.3이었는데 10년 후에는 19.7, 그 다음에 또 2018년 8년 후에는 32.2조. 그러니까 유입 스톡이 FD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림 8사를 보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과 유출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파란 것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 이 회색선은 유출되는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유입보다는 유출이 훨씬 많아진다. 최근에는. 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유입은 적고 유출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갑자기 유입이 크게 증가해요. 이게 언젠고는 97년, 98년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IMF 외환위기 때 외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했고 그 자본을 유치하다 보니까 유입이 굉장히 늘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자본 축적이 많아지면서 그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유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1999년, 2000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액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매우 컸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인에게 우리 기업을 이제 외국인에 팔았는 거죠. 우리 기업이 외국인에 매도됨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 우리 기업을 판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브라운필드 FDI라고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은 1990년에는 11억 달러, 2018년에는 497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유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했으며 이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은 어디일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자, 중국은 시장도 크고 또 임금도 낮고, 미국은 임금이 높은데 왜 나갑니까? 시장, 넓은 시장을 찾아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부터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금도 낮고 시장도 높고 또 우리하고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비중도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과 유출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해외 직접 투자는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다 우리 이 자기업을 세우면 그 자기업에서 모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이런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본국의 모 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를 유발하여 무역을 증가시키고
또 해외 자회사가 제3국가 무역을 하면서 제3국가의 무역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표 83은 한국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 83을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는 한국에서 투자한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의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기준 자료고 수출액은 여기서 지금 수출이라고 한 것은 한국이 현지 법인으로 수출한 것이고 한국이 현지 법인으로 수출한 거죠. 그다음에 수입은 현지 법인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것. 그래서 이 해외 직접 투자 자기업들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아시아를 보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회사, 우리 모 기업이 자기업한테, 자회사한테 이만큼을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이만큼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출이 이만큼 된다. 외국에 있는 자회사하고 한국에 있는 모기업과의 거래로 인해서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순수출이 전부 플러스죠. 전부 플러스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회사하고 모회사 간의 수출 수입 거래에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북미를 보면 아시아 쪽은 수출이 비중이 47임에 비해서 수입은 92나 돼요. 그러니까 수출해가지고 부품을 수출해서 완제품을 해서 다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북미는 수출이 32인데 비해서 수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부품을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팔기 때문에 한국까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기업은 수입보다는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현지 법인을 통한 수출입을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으로 직접 투자가 수출에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방금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에는 수출을 했다가 조립해서 다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북미나 유럽은 나가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파니까 다시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수출에 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